충격 소식입니다. 요즘 김정은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사람 지금 뭔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체중 급변, 불안한 걸음, 갑작스러운 공개 석상 축소. 평양은 문제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이에서 김정은을 지켜보던 고위 간부들은 기괴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결국 목숨을 걸고 탈북합니다. 그가 외부로 가져온 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북한 권력 전체를 뒤흔들어 버릴 김정은의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이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2024년 9월 17일 밤 10시 43분. 저는 평양 중심부 군 통신소 야간 당직 근무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전등이 깜빡이더니 비상등으로 전환됐죠. 일반적인 정전이 아니었습니다. 평양 중심 가는 김정은 동지께서 계신 곳이니 전력 공급이 끊길 리 없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통신망에 암호 긴급 지령이 떨어졌죠. 코드명 불금매. 군 최고 위급 비상 소집 명령입니다. 저는 15년 군 생활 동안 이 코드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2013년 장성택 처형 때도 2017년 미사일 위기 때도 발령되지 않았던 그 코드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새벽 1시 군 간부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알아챘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보위부 장교들이 회의실 모든 출입구를 지키고 서 있었거든요. 평소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회의 주재자는 최고사령부 작전국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입을 열었죠. 박정도 상장 동무가 어제 저녁 7시 이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정도, 김정은 동지 바로 옆에서 일하는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죠. 그분이 사라졌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작전국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정도 동무의 집무실 서류가 일부 소실됐고 개인 차량도 확인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박정도의 경호원 3명도 함께 사라졌다는 겁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간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경호원까지 데리고 갔다? 그건 계획된 도주라는 뜻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숙청이 아니라는 걸. 박정도가 스스로 탈출했다는 걸.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제 옆에 있던 김철민 대좌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철수 동무, 이건 시작이야. 박정도가 나갔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죠. 박정도급 인물이 도주했다는 건 엄청난 내부 정보를 빼돌렸다는 의미였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건강 상태, 핵심 군사 기밀, 고위층 비리. 그 모든 게 이미 외부로 새어나갔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평양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보위부 차량들이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죠. 군 간부들이 한 명씩 불려갔습니다. 조사받으러요.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병영 안에서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평소 같으면 즉각 발표됐을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동신문에도 조선중앙방송에도 박정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죠. 이건 더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이 사태를 공개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9월 20일 저녁 저는 군부대 후방 경계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몰랐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보위부 차량 3대가 불을 끄고 병영 뒤편 민가 쪽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조심스럽게 그쪽을 관찰했죠. 보위부 요원들이 한 집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방문을 차고 들어가더니 사람을 끌고 나왔어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죠. 계급장을 보니 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본 장면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보위부 요원 한 명이 그 집에서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차량 불빛에 비친 그 서류 표지에는 선명한 붉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최고 존엄 건강 기록.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정도가 빼돌린 게 바로 이거구나. 김정은 동지의 건강 기록. 그것도 최고 기밀 중에 최고 기밀을.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최고 권력자의 비밀이 새어나갔다는 공포가 평양 전체를 뒤덮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만약 박정도가 성공적으로 탈출했다면 다음 순서는 누구일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9월 21일 새벽 4시 비상 집합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저는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죠. 겨우 2시간 눈을 붙인 상태였습니다만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부대 광장에 모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일반 훈련이 아니라는 걸. 특수작전부대 병력 300명이 완전 무장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평상시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야간 투시경, 소음기 장착 소총, 통신 교란 장비까지. 이건 전쟁 준비도 아니고 훈련도 아닌 실전 작전 배치였죠. 작전 지휘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압록강 국경 지역 12개 지점이 붉은 온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지도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정도 추적 작전이구나. 지휘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국경 봉쇄 작전 개시, 그리고 무응답 사격 명령 발령이라고요. 무응답 사격?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경고 없이 즉시 사살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15년 군 생활 동안 이런 명령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대량 탈북 시기에도 경고 사격이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질문도 경고도 없이 쏘라는 겁니다. 오전 8시 저희 부대는 압록강 상류 지역으로 이동 배치됐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죠. 이미 보위부 차량 20대가 강변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군견을 동반한 추적조가 곳곳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 모든 작전이 완전히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주민들에게 통보도 없었고 심지어 현지 민경대조차 배제된 채 작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탕, 탕, 탕탕탕. 연속으로 12발. 저는 숨을 죽이고 쌍안경으로 압록강 너머를 바라봤죠. 중국 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정확히 보이진 않았어요. 무전기에서 암호가 날아왔습니다. 표적 미확보. 추적 계속. 제 옆에 있던 이상철 중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건넜나 보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저도 위험해질 테니까요. 오후 5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보위부에서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죠. 압록강 인근 민가 전면 수색. 저는 소대원 8명과 함께 강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은 이미 봉쇄돼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집 안에 갇혀 있었고 보위부 요원들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사람들을 끌어내고 있었죠. 노인,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광장에 집합시켰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건 수색이 아니라 인간 사냥이었거든요. 밤 9시가 넘어서야 수색이 끝났습니다. 저는 경계 근무를 서게 됐죠. 마을 외곽 초소에서 홀로 서 있는데 보위부 차량 3대가 불을 끄고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호기심보다는 본능적인 경계심으로 그쪽을 주시했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한 집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앞문, 뒷문, 창문까지 모두 막았죠. 그리고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요원들이 누군가를 끌고 나왔습니다. 40 정도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손이 뒤로 묶여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그 남자의 얼굴을 봤죠. 피범벅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위부 요원 한 명이 그 집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방을 열어 확인하더니 급히 무전기를 들었어요. 무언가 중요한 걸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30분 후 보위부 고위 간부로 보이는 사람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승용차에서 내린 그 사람은 서류를 직접 확인하더니 즉시 전화를 걸었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소에서 15m 떨어진 곳에 있었기에 일부를 들을 수 있었어요. 찾았습니다. 박정도 동무가 넘기려던 문서입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정도가 탈출하면서 빼돌리려던 문서가 이 마을에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 마을 주민 중 누군가가 박정도와 연결돼 있다는 뜻이고 그 사람을 통해 중국으로 문서를 빼돌리려 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새벽 1시, 저는 초소 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죠. 머릿속에서 오늘 본 모든 장면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압록강을 가득 메운 특수부대, 무응답 사격 명령, 강 건너편에서 울린 총성 12발, 끌려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문서.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박정도가 빼돌리려던 건 단순한 기밀 문서가 아니라는 걸. 김정은 동지의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뭔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건 이거였습니다. 만약 제가 본 걸 누군가 알게 된다면 저 역시 끌려갈 거라는 사실이요. 9월 22일 아침, 부대 복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압록강 작전은 일단 종료됐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부대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 시내가 평화롭게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도시 어딘가에서 지금도 누군가 끌려가고 있고 신문당하고 있고 사라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제가 평생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됩니다. 그 집에서 나온 한 문서가 이후 모든 걸 뒤집어 놓았거든요. 9월 22일 저녁 7시. 부대 회의실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막사에서 뛰어나와 회의실로 향했죠. 복도를 걸으며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졌다는 걸.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평소 10명이 넘던 간부들이 30명도 안 됐거든요. 빈자리가 곳곳에 보였습니다. 저는 제 옆자리를 봤어요. 최진혁 대좌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었죠. 작전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정도 전 상장의 탈출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현재 국가보위성 주도로 연관자 색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탈출. 이 단어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실종이나 조사가 아니었죠. 김정은 동지 최측근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쳤다는 걸 당국도 인정한 겁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작전국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정도와 접촉했던 모든 인원, 박정도 업무와 연관된 모든 간부, 박정도가 관리하던 문서에 접근했던 모든 사람이 조사 대상이라고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2달 전 박정도 상장실에 보고서를 전달한 적이 있었거든요. 단 한 번이었지만 접촉 기록은 남아있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비틀거리며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침상에 앉아 손을 봤죠. 떨리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9월 23일부터 평양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아침마다 군 간부들이 한 명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보위부가 와서 데려가는 거였죠. 돌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철민 대좌 사라졌습니다. 박수길 소장 사라졌습니다. 리명철 중장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누군가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저는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내 자리도 비어 있을까? 9월 25일 김정은 동지께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군 열병식 참관이었죠. 저는 광장 한쪽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단상에 오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느렸고 불안정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꽉 잡았어요. 옆에 있던 간부가 팔을 받쳐주기까지 했습니다. 단상에 선 김정은 동지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분도 채 되지 않아 말을 멈췄죠. 손으로 턱을 감싸 쥐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저는 20m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숨을 쉬는 게 힘들어 보였어요. 가쁘게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간부들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물을 건네고 부축했죠. 김정은 동지는 잠시 쉬었다가 겨우 연설을 마쳤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막사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어요.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15년간 김정은 동지를 수없이 봤습니다. 항상 강하고 건강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체제 최고 권력자가 눈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9월 27일 저녁, 저는 부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강민수 대위가 제 옆에 앉았어요. 저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강민수 대위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철수 들었어. 박정도가 빼돌린 문서 내용.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주변을 살폈죠. 다행히 아무도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강민수 대위가 계속 말했습니다. 김정은 동지 건강 기록이래. 당뇨, 고혈압, 심장 이상. 다 적혀 있다고. 그리고 최근 몇 달간 의식을 잃은 적도 여러 번이라는 거야. 저는 밥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거든요. 그런 정보가 외부로 나갔다는 건 재앙이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약점이 드러난 거니까요.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이 일 겁니다. 강민수 대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정도와 연결된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는 거야. 너도 조심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9월 29일 새벽 3시. 저는 갑작스러운 소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막사밖이 시끄러웠어요. 침상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죠. 보이부 차량 2대가 막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요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나를 잡으러 온 건가. 하지만 보이부 요원들은 제 침상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끝으로 걸어갔죠. 최진혁 대좌 침상 앞에 섰습니다. 최진혁 대좌는 제 직속 상관이자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셨던 분이었죠. 군대 생활 내내 저를 보호해주셨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최진혁 대좌를 깨웠습니다. 최진혁 대좌는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셨던 거죠. 언젠가 이날이 올 거라는 걸. 최진혁 대좌가 끌려가면서 제 침상 옆을 지나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최진혁 대좌가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살아라. 저는 그 말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최진혁 대좌는 그날 이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9월 30일 오후 저는 부대 행정실에 잠깐 들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중 책상 위에 놓인 문서 한 장을 봤죠. 조사 대상자 명단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명단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27번째 줄에서 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박철수 대좌. 박정도 상장실 접촉 기록 있음. 조사 필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서류를 내려놓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며칠 안에, 길어야 일주일 안에 저도 최진혁 대좌처럼 끌려갈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막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안남도에 있는 여동생 얼굴이 떠올랐어요. 8년 전 여동생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오빠, 살아서라도 나가. 우리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야지.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제 이름이 적힌 비밀 명단이 평양 전역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일 새벽.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며칠이나 남았을까? 일주일? 사흘? 아니면 내일 당장 보이부가 올까?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8년 전 여동생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평안남도 고향집 마당에서 찍었죠. 여동생 박순희, 남편 리성우, 조카 리미란.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여동생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오빠, 살아서라도 나가. 우리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야지. 그때 저는 그 말을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설마 내가 나라를 버리고 나가겠느냐고 웃어넘겼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동생의 그 말이 예언처럼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막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부대 담장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압록강이 있었죠.
중국이 있었고 그 너머 한국이 있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였습니다. 나가는 것, 이 땅을 벗어나는 것. 하지만 나가면 여동생은 어떻게 됩니까? 조카는요? 연좌제가 적용되면 여동생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겁니다. 저는 그 생각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체포당하는 게 낫지 않을까? 최소한 가족은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월 2일 오후 저는 부대 행정실을 지나다 또 그 명단을 봤습니다. 조사 대상자 명단. 이번엔 제 이름 옆에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긴급 조사 대상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제 순서가 앞당겨진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이틀 길어야 사흘 안에 보위부가 올 겁니다. 그날 저녁 막사로 돌아와 침상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나가야 하나, 남아야 하나, 가족을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죽어야 하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막사 문이 열리고 김철민 대좌의 부인이 들어왔어요. 김철민 대좌는 보름 전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김철민 대좌 부인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다가왔죠. 박철수 대좌님, 저희 남편 좀 찾아주세요. 제발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철민 대좌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김철민 대좌 부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우리 딸이 10살입니다. 아빠 어디 갔냐고 매일 울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김철민 대좌 딸. 제가 작년에 생일 선물도 사줬던 아이였죠. 이제 그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김철민 대좌 부인을 달래보냈습니다. 막사에 홀로 남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여기 남으면 저도 김철민 대좌와 똑같은 운명을 맞을 겁니다. 여동생도 조카도 결국 끌려갈 거예요. 하지만 제가 살아서 나간다면 최소한 희망은 있습니다. 언젠가 여동생을 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죽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살면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나가겠다고. 10월 3일부터 저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군 복무하며 익힌 모든 지식을 동원했죠. 압록강 국경 경비 배치도 머릿속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초소 위치, 교대 시간, 순찰 경로. 제가 직접 근무했던 곳이니까요. 10월 중순이 가장 적합했습니다. 보름달이 지나고 날씨가 흐려지는 시기죠. 어둠이 가장 깊을 때였습니다. 경로도 정했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기차로 이동, 그 다음 압록강 상류 외진 지점으로 접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교대 시간을 노려 강을 건너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 밀수꾼에게 줄 돈이 필요했어요. 압록강을 건너는데 최소 1,000달러는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군인이라 그런 돈이 없었죠. 10월 5일, 저는 옛 전우를 찾아갔습니다. 리상철 중이었어요. 제대 후 밀수업에 손을 댄 사람이었습니다. 리상철 중위를 만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리상철 중위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철수 형도 나가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죠. 리상철 중위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10월 15일 밤 11시 신의주 외곽 창고에서 만나라고. 밀수선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돈은 나중에 한국에서 갚으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리상철 중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도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돕고 있었거든요. 10월 7일 저녁 저는 마지막으로 여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직접 보낼 수는 없었어요. 대신 믿을 만한 전우 한 명에게 맡겼습니다. 제가 사라진 후 여동생에게 전해달라고요. 편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순이야, 오빠는 살기 위해 선택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오빠가 살아야 너희도 살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기다려라. 반드시 데리러 가마.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여동생과의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0월 10일 보위부가 또 부대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엔 2명을 데려갔어요. 저와 같은 막사에서 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코앞이었습니다. 10월 14일 밤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옷 2벌, 군화, 작은 칼 하나, 라이터, 성냥, 그리고 여동생 사진. 이게 전부였습니다. 침상에 누워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내일 실패하면 죽습니다. 압록강에서 총 맞고 죽거나 얼어 죽거나 잡혀서 처형당하거나 어느 쪽이든 죽음이었어요. 하지만 여기 남아도 죽습니다. 보이부에 끌려가 고문당하다 죽거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굶어 죽거나 어차피 죽을 거라면 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10월 15일 새벽 5시 저는 막사에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양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들은 남쪽에서도 보일까? 오전 10시 저는 부대 행정실에 외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친척 집 방문이라고 적었죠.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마지막 외출이 될 줄은 행정관도 모를 겁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6시간.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 오후 5시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리상철 중위가 말한 창고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창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리상철 중위가 서 있었어요. 옆에 낯선 남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리상철 중위가 말했습니다. 이분이 강을 건네줄 분이라고. 그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죠. 오늘 날씨가 안 좋다. 폭설이 온다. 저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폭설. 계획이 없던 변수였습니다. 그러나 철수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는 날씨만이 아니었습니다. 10월 16일 새벽 2시.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밀수꾼은 저를 창고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압록강까지 3km 남았다고 했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눈 속에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숨이 가빴죠.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밀수꾼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100m 앞에 경계초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밀수꾼이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 12분. 교대 시간까지 7분 남았다고 속삭였습니다. 7분. 저는 그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7분 안에 초소를 지나쳐야 한다는 겁니다. 늦으면 새로 배치된 경비병에게 발각될 테니까요. 밀수꾼이 앞장섰습니다. 저는 뒤를 따랐죠. 눈 덮인 숲길을 기어가듯 지나갔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어요. 피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초소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50m도 안 되는 거리였죠. 밀수꾼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저도 따라 엎드렸어요. 눈 속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눈을 녹였죠. 초소에서 경비병이 나왔습니다. 교대 시간이었어요. 2명의 경비병이 짧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오늘 또 한 명 잡혔대. 군 간부래. 저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또 한 명. 박정도 사건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다는 뜻이었죠. 교대가 끝났습니다. 밀수꾼이 재빨리 움직였어요. 저도 따라 일어나 뛰었습니다. 눈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죠. 30초 후 초소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밀수꾼이 멈춰서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강까지 500m라고.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견이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죠. 손전등 불빛이 숲속을 훑고 있었습니다. 밀수꾼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뛰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폭설 때문에 발이 제대로 나가지 않았죠. 넘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손전등 불빛도 점점 가까이 왔어요. 저는 공포에 질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갑자기 밀수꾼이 소리쳤습니다. 강이다. 눈앞에 압록강이 펼쳐졌습니다. 얼어붙은 강이었어요.
표면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밀수꾼이 먼저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도 뒤따랐죠. 얼음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미끄러웠어요. 중심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딱, 딱딱. 발밑에서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밀수꾼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뛰지 마. 천천히 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경비병들이 강가에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몸을 낮췄어요. 눈 위에 엎드렸습니다. 불빛이 제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죠. 저는 숨도 쉬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경비병이 소리쳤습니다. 저기다. 강 위에 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탕. 밀수꾼이 소리쳤습니다. 뛰어. 저는 일어나 뛰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발밑 얼음이 깨졌습니다. 푸드득. 제 오른쪽 다리가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얼음물이었어요. 너무 차가웠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소리내는 순간 들킬 테니까요. 밀수꾼이 달려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얼음을 움켜쥐고 몸을 끌어올렸어요. 다리를 물 밖으로 빼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군화와 바지가 완전히 젖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자 다리가 얼기 시작했습니다. 동상이 시작된 겁니다. 밀수꾼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계속 가야 한다고 말했죠. 저는 다리를 질질 끌며 걸었습니다. 감각이 없었어요. 발이 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총성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경비병들이 강 위로 내려온 모양이었습니다. 밀수꾼이 말했습니다. 50미터만 더 가면 중국이라고. 저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지만 계속 움직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일반 군견이 아니었습니다. 특수부대 추적견이었죠. 저는 그 소리를 알아챘습니다. 15년 군 생활 동안 수없이 들었던 소리였거든요. 밀수꾼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특수부대가 투입됐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절망했습니다. 특수부대가 나섰다는 건 이미 본격적인 추격이 시작됐다는 뜻이었죠.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쫓아옵니다. 밀수꾼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중국 쪽 강가가 보였어요.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불빛도 보였죠. 30미터, 20미터.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손전등 불빛이 10개 이상 보였습니다. 특수부대가 강 위로 내려오고 있었죠. 10미터. 저는 마지막 힘을 쏟아 뛰었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죽습니다. 5미터. 밀수꾼이 먼저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뒤따라 얼음에서 내려왔죠. 중국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는 국경을 넘어서도 추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밀수꾼이 저를 나무 뒤로 끌고 갔습니다. 숨을 죽이고 강을 바라봤어요. 특수부대원들이 강 한가운데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멈춰 섰습니다. 무전기로 뭔가 통신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또렷하게 들렸어요. 박정도 관련자 탈출 추정. 반드시 생포하라. 최고 존엄께서 직접 지시하셨다. 저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직접 지시했다는 겁니다. 저를 잡으라고. 박정도 관련자라고 단정하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무전기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고 존엄 건강 상태 악화. 긴급 귀환 명령. 특수부 대원들이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보더니 급히 무전기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강을 건너 북한 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철수하는 겁니까? 저를 잡으라던 명령은요.
밀수꾼이 속삭였습니다. 김정은 건강이 정말 안 좋은가 보다. 추격 작전을 중단할 정도면 심각한 거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들은 그 무전 내용. 김정은 동지 건강 상태 악화. 이건 평양 내부에서도 극비 정보일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의 귀에 어떤 김정은 내부 정보가 들려왔던 겁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의 여정은 악몽이었습니다. 밀수꾼의 안내로 중국 내륙을 거쳐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죠. 다리 동상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고열이 났고 의식이 흐려졌어요. 병원에서 사흘간 치료받고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행이었어요. 10월 28일 오후 3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5년 군 생활 동안 수없이 위험한 순간을 겪었지만 이때만큼 떨린 적은 없었죠. 이제 정말 끝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공항 한쪽에서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더니 말했어요. 국가정보원이라고. 저는 그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조사를 받는다는 뜻이었죠. 차에 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창문은 선팅이 되어 있어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손을 꼭 쥐었어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북한에서 도망쳤지만 끝이 아니구나. 이제 또 다른 조사가 시작되는구나. 차는 서울 시내를 달렸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화려한 간판들, 쏟아지는 차량들, 붐비는 사람들.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40분쯤 지났을까요? 차가 어느 건물 지하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쪽에 방들이 쭉 늘어서 있었어요. 한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조사관이 문을 열었죠. 들어가십시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색 벽 책상 하나, 의자 3개, 그리고 벽에 붙은 거울. 일방향 거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 너머에서 누군가 보고 있다는 뜻이죠.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맞은편에 조사관 한 명이 앉았어요. 4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조사관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제 사진이 보였어요. 군복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죠. 조사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철수 대좌님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조사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탈북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언제 결심했고 어떤 경로로 왔는지.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또 조사구나. 북한에서도 끝없이 조사받았는데 여기서도 똑같구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물을 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제 상태를 봤습니다. 잠시 기다리라며 밖으로 나갔죠. 1분 후 물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사관이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박철수 대좌님, 이제부터는 안전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안전합니다. 이 단어. 저는 48년 인생에서 이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선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거든요. 언제든 끌려갈 수 있었고, 언제든 사라질 수 있었고, 언제든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안전하다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었어요. 15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제가 조사실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티슈를 건넸습니다. 저는 얼굴을 가렸어요. 하지만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흘러나왔죠. 10분쯤 지났을까요? 겨우 진정했습니다. 조사관은 기다려 주었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기 시작했죠. 9월 17일 밤 평양의 정전부터 박정도 탈출, 압록강 작전, 고위층 연쇄 실종,
그리고 제가 조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조사관은 계속 메모했습니다. 때때로 질문했어요. 구체적인 날짜, 장소, 인물 이름들. 저는 기억나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조사관이 잠시 쉬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죠. 이제 다 말하고 싶었거든요.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김정은 건강 상태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9월 25일 열병식에서 본 것들을. 김정은 동지가 계단 오를 때 난간을 붙잡던 모습. 연설 도중 턱을 감싸 쥐고 흔들던 모습. 가쁜 호흡. 조사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펜을 든 손이 멈췄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압록강에서 들은 무전 내용도. 김정은 건강 상태 악화로 특수부대가 철수 명령을 받았다는 것도. 조사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라며 방을 나갔죠. 5분 후 다른 사람 2명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고위 간부로 보였어요. 그들은 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김정은 건강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저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모든 걸.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박정도가 빼돌린 문서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월 20일 밤 민가에서 본 것을 말했죠. 보위부가 압수한 서류 표지. 최고 존엄 건강 기록이라는 붉은 글씨.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3명의 조사관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고위 간부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문서에 구체적으로 뭐가 적혀 있었는지 아냐고. 저는 말했습니다. 직접 보진 못했지만 들은 게 있다고. 강민수 대위가 전해준 정보. 당뇨, 고혈압, 심장 이상. 그리고 최근 몇 달간 의식을 잃은 적이 여러 번이라는 것. 고위 간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큰일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조사는 밤 11시까지 계속됐습니다. 7시간 넘게 이야기했죠. 목이 쉬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 본 모든 것, 들은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마지막에 고위 간부가 말했습니다. 박철수 대좌님이 제공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한국 정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같았거든요. 조사가 끝나고 저는 임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책상, 옷장. 단순했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안전하다는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지난 한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양의 밤, 압록강의 추위, 특수부대의 추격, 그리고 여동생. 여동생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제 탈북 소식을 들었을까? 연좌제로 끌려갔을까?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때라고. 하지만 철수에게 더 큰 충격은 다음 장소에서 찾아왔습니다. 11월 2일 아침, 버스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하나원이라고 했어요.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이었죠. 저는 다른 탈북민 15명과 함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벽에 걸린 글귀가 보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첫날 일정은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의무실로 안내됐죠. 하얀 가운 입은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꺼내 제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혈압을 재고 체온을 쟀습니다. 눈, 귀, 입안을 검사했죠. 검사가 끝났습니다. 의사가 기록지를 작성하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48년 인생에서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선 고생이 당연했거든요. 고생하는 게 충성이었고 고생해도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낯선 의사가 저를 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안 됐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의사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등을 가볍게 두드려줬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기다려줬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양에서의 공포, 압록강의 추위, 가족에 대한 죄책감,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10분쯤 지났을까요? 겨우 진정했습니다. 의사가 물 한 컵을 건넸어요. 마셨습니다. 목이 조금 풀렸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적응하면 된다고. 여기선 누구도 서두르게 하지 않는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오후에는 컴퓨터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장에 들어갔죠. 책상마다 컴퓨터 한 대씩 놓여 있었습니다. 강사가 앞에 섰습니다.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처음 만져보는 물건이었죠. 강사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라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글자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선명한 파란색 글씨였어요. 저는 그 글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 북한에선 절대 입에 담을 수 없었던 단어였죠. 남조선이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는 순간 반역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 화면에 그 글자가 당당히 쓰여 있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여기가 진짜 대한민국이구나. 제가 정말 살아서 이곳에 왔구나. 옆자리 탈북민이 저를 봤습니다. 40 정도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와 똑같이 울고 있었죠. 저희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같은 마음이라는 걸. 교육이 계속됐습니다. 마우스 사용법, 키보드 타자 연습, 인터넷 검색. 모든 게 낯설었지만 신기했습니다. 강사가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해 보라고 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무슨 단어를 쳐야 할까? 그리고 천천히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피읍, 여, 이응, 이응, 야, 이응. 평양.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양 사진들이 쏟아졌어요. 제가 살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는 평양은 달랐습니다. 자유롭게 보고 말할 수 있는 평양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 갔어요. 탈북민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식을 받았습니다. 밥, 국, 반찬 4가지.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양이었죠. 저는 쟁반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젊은 남자가 앉았습니다. 25쯤 돼 보였어요. 인사했습니다. 저도 인사를 받았죠.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언제 오셨냐고. 저는 일주일 전이라고 대답했어요. 그 남자도 비슷한 시기에 왔다고 했습니다. 함경도에서 왔다고 했죠. 가족은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왜 나왔는지, 가족은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뭘 할 건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했어요. 위로가 됐습니다. 11월 5일 심리 상담이 있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죠. 중년 여자 상담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잠은 잘 오느냐고. 악몽은 꾸지 않느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꾼다고. 보이부가 쫓아오는 꿈. 압록강에서 총 맞는 꿈. 여동생이 끌려가는 꿈.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트라우마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죠. 저는 상담사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았죠. 그저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뭐냐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여동생입니다. 제가 나와서 여동생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연좌제로 끌려갔을까요? 정치범 수용소에 갔을까요? 아니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상담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살아남는 겁니다. 여기서 잘 적응하고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가족을 도울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상담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여기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구나. 북한에선 사람이 도구였습니다. 체제를 위한 부품이었죠. 고장나면 버려지는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의사는 제 고생을 위로했어요. 강사는 제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상담사는 제 아픔을 들어줬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사람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걸. 11월 10일 밤 기숙사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 평양 막사에서 누워있던 제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끌려갈지 몰랐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일도 안전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철수는 한국에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 하나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4주간의 교육이 끝났죠. 손에는 정착금 통장과 임시 거처 주소가 적힌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직장인, 등교하는 학생, 산책하는 노인. 모두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죠. 버스가 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계단을 올라 기사 옆 단말기 앞에 섰습니다. 교통카드였죠. 하나원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카드를 단말기에 댔습니다. 삑! 잔액이 표시됐습니다. 5만 원. 제 돈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 자유다. 북한에선 여행증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다른 도시로 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죠. 심지어 같은 도시 안에서도 검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카드 한 장으로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허가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동차, 건물, 사람들. 모든 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30분 후 제 임시 거처 근처에서 내렸습니다. 고시원이라고 했어요. 작은 방이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아침을 거르고 나왔거든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진열대마다 물건이 가득했어요. 삼각김밥, 도시락, 컵라면, 음료수.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몰랐죠. 한참을 서성이다 삼각김밥 하나를 집었습니다. 카운터로 갔어요. 20 정도 돼 보이는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삼각김밥을 내밀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바코드를 찍었어요. 1,500원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냈습니다. 거스름돈을 받았죠. 아르바이트생이 봉투에 김밥을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손이 굳었습니다. 봉투를 받다 말고 멈췄어요. 고생하셨어요. 낯선 사람이 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김밥 하나 산 손님인데 말이죠.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판매원이 손님에게 고생했다고 말하다니. 오히려 손님이 판매원의 수고에 감사해야 했죠. 고맙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김밥을 들고 걷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김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말이 떠올랐거든요. 고생하셨어요. 단순한 인사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겐 달랐어요. 48년 만에 들어본 위로였습니다. 12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소개받은 취업지원센터에 갔죠. 상담사가 제 경력을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15년간 군 통신 담당이었다고. 전기 배선, 통신망 설치, 시설 관리를 했다고.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설 관리나 건물 관리 쪽이 맞겠다고 했어요. 전기 기술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면접을 봤습니다. 중소건물관리업체였어요. 면접관이 북한에서 뭘 했는지 물었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군에서 전기 관련 업무를 했다고. 면접관이 실력을 보자고 했습니다. 저를 건물 지하로 데려갔어요. 전기 배선판이 있었습니다. 고장난 부분을 찾아보라고 했죠. 저는 배선판을 봤습니다. 15년간 본 것이었어요. 3분 만에 문제를 찾았습니다. 접속 불량이었죠. 공구를 빌려 수리했습니다. 면접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합격이라고 했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물을 나오며 하늘을 봤습니다. 12월 초 겨울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살아서 넘어오길 잘했다고. 12월 10일 첫 출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준비했어요. 아직 어두웠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관리 사무실이었어요. 직원 5명이 있었습니다. 저를 소개했죠. 새로운 박철수라고.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북한에선 동료끼리 악수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팀장이 업무를 설명했습니다. 건물 전기시설 점검, 고장 수리, 전기 관리. 제가 북한에서 하던 일과 비슷했죠. 첫날은 선배를 따라다니며 배웠습니다. 건물을 돌며 시설을 확인했어요. 전기실, 기계실, 옥상. 북한보다 시설이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 갔어요. 직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한 선배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분위기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긴장했죠. 거부당할까봐. 하지만 선배가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겠다. 여기 와서 편하게 지내. 우리가 도와줄게. 저는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업무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북한에서 익힌 기술이 여기서도 통했습니다. 배선 연결, 회로 점검, 고장 진단. 손에 익은 일이었어요.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일 잘한다고 칭찬했어요. 기술이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북한에선 아무리 잘해도 칭찬받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12월 말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문자가 왔어요. 2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제 노동의 대가였어요.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일부를 찾았습니다. 10만 원짜리 지폐 5장. 손에 쥐고 느꼈죠.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봤어요. 쌀, 반찬, 라면, 과일. 제가 먹고 싶은 걸 샀습니다. 누가 배급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고르고 제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밥을 지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밥이었어요. 제 돈으로 산 쌀로 지은 밥이었죠. 첫 술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삼켰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먹던 어떤 밥보다 맛있었어요.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서 넘어오길 잘했다. 여동생에게 미안했습니다. 조카에게도 미안했어요.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자리 잡아야 했어요. 그래야 언젠가 그들을 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였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불빛 중 하나였죠. 저는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내년도, 10년 후도. 북한에선 내일조차 장담할 수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겠다고.
제대로 사람답게 살겠다고. 2025년 11월. 제가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출근 준비였죠. 이제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도 점검할 건물이 세 곳이었어요. 전기시설 정기 점검이었죠.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중요한 건물이라고 했어요.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공구 가방을 들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북한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1년이면 사람 인생이 이렇게 바뀝니다. 점검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온 거였어요. 여동생 소식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1년간 기다려온 연락이었습니다. 즉시 전화했습니다. 상담사가 받았어요. 박철수님, 여동생분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다음 말을 기다렸죠. 살아계십니다. 평안남도 집에 그대로 계세요. 하지만 감시 대상입니다. 저는 그 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살아있다. 여동생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사무실 한쪽으로 가서 얼굴을 가렸어요. 동료들이 볼까봐요. 상담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연좌제로 정치범 수용소에 가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보위부 감시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집 밖 출입이 제한됐고 직장도 잘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탈출시킬 방법이 있냐고. 상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렵다고 했어요. 감시 대상이라 움직이기 힘들다고. 하지만 방법을 계속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여동생은 저 너머 어딘가에서 감시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다짐했어요. 퇴근 후 탈북민 모임에 갔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처럼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었죠. 한 선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가족 탈출은 시간이 걸린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본인도 3년 만에 가족을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했죠. 얼마나 걸리든 기다리겠다고.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여동생 탈출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경로, 비용, 접선 방법. 모든 걸 조사하고 있었죠. 1년간 모은 돈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브로커 비용으로는 부족했어요. 최소 3천만 원은 있어야 했습니다. 더 벌어야 했습니다. 저는 야간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11월 말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탈북민 방송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군 출신 탈북민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얼굴이 방송에 나오면 여동생이 더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작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만 나간다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방송으로 다른 탈북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촬영날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조명이 켜졌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왜 탈북했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다고. 박정도 탈출 사건 이후 조사 대상자 명단에 올랐고 시간 문제였다고 했죠. 진행자가 또 물었습니다. 김정은에 대해 들은 비밀이 있냐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김정은의 비밀보다 더 큰 걸 배웠습니다. 진행자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산다는 겁니다. 북한에선 희망이 없었어요. 내일도 모르고 살았죠. 언제 끌려갈지, 언제 죽을지 몰랐습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버티는 거였죠. 저는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달라요. 내일이 있습니다. 계획할 수 있어요. 꿈꿀 수 있죠. 저는 지금 여동생을 데려올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동생이 여기 와서 자유를 느낄 날을 상상해요. 그게 희망입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김정은 건강이 어떻든 박정도가 뭘 빼돌렸든 사실 제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희망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희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휴대전화를 봤습니다. 탈북민 단체에서 또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여동생분 탈출 경로 확보했습니다. 상담 가능합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아직 멀었지만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저 별들은 북한에서도 보일 겁니다. 여동생도 지금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순이야, 기다려. 오빠가 꼭 데리러 갈게. 2025년 12월 현재. 저는 여전히 건물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였죠. 힘들지 않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전혀 안 힘들다고. 북한에서 겪은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매일 밤 여동생 사진을 봅니다. 8년 전 찍은 그 사진이에요. 발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저는 여동생 얼굴을 기억합니다. 탈북민 단체와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여동생 탈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죠.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 봄쯤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저는 기다릴 겁니다. 얼마나 걸리든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여동생이 이곳에 오면 제일 먼저 데려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편의점입니다. 거기서 삼각김밥을 사며 말해줄 거예요. 여기선 이렇게 자유롭게 뭐든 살 수 있다고. 누가 감시하지 않는다고.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고생하셨다고 말하면 여동생도 울 겁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지금 희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계속됩니다. 여동생을 데려오는 날까지. 조카가 자유를 느끼는 날까지. 북한에 남은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날까지.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